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과의 그 관계를 다시 복원을 하자 하는 뜻이 이제 깊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가장 큰 고민은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 과연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죠. 결과적으로는 중국, 북한, 러시아 연대가 강화되는 것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오히려 냉전, 자신들이 얘기하는 신냉전 구도를 더 확고하게 만든 게 아닌가.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중국 전승절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북한, 중국, 러시아 연대 신냉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9월 3일이죠. 이 9월 3일 전승절도 있었고 전승절의 부대 행사로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단 무기를 선보이고 그랬는데 이 사실은 전승절은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수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승절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국민당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대만이. 근데 이제 중일 전쟁을 치렀죠. 그거는 이제 중화민국 국민당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래서 그 2차 대전에 전범국이 된 일본과 투쟁을 했기 때문에 항일 전쟁에서의 승리 기념일 겸 전승절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전승절이 80주년입니다. 원래 중국은 이렇게 크게 이 부분을 기념을 안 하다가 2014년 시진핑 지금 현재 총서기 국가주석이 권력을 장악한 게 2012년 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4년에 이 전승절 행사를 복원을 합니다. 9월 3일로. 그전에는 일본이 패망한 게 8월 15일이잖아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지고 그다음에 함상에서 사인을 하죠. 중국에는 그 당시에 일본의 남경 주둔군 사령관이 사인을 했고 그 문서를 받은 날짜가 9월 3일이에요. 그래서 9월 3일을 전승절로 기념을 합니다. 2015년이 70주년이었는데 그전에는 사실 60주년, 50주년은 다른 날짜 또는 다르게 했다가 그때 이제 우리 잘 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 섰던 거고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9월 3일에 전승절 행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관세 제국주의에 준하는 그런 이제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격세지감 같기도 하고 이상합니다만은 미국은 마치 기존의 틀을 깨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저런 틀을 깨는데 나는 자유무역 질서의 수호자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뭔가 좀 모양이 이상하게는 됐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런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반미연대. 반미연대. 그러니까 미국한테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미국의 관세가 불합리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저항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중국만 계속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몇 % 하면 이쪽에서도 대응 관세를 하고 그래서 결국 그게 145대 125까지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서로 깎아서 지금 이제 30% 관세 정도로 해놓고 최종 타결을 위해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쉽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 전승절의 기회를 반미 연대의 리더국, 종주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싶은 흐름을 드러낸 거죠. 그렇지 않아도 브릭스라는 신흥국 5개 나라가 원래 이제 연합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핵심은 중국, 러시아, 인도입니다. 계속 미국한테 압박을 당하고 있죠. 셋이 합쳐서 자꾸 우리한테 대응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런데 9월 3일 전승절 전전날 티엔진, 천진에서 SCO라고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이게 원래는 이제 테러 방지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건데 이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를 열면서
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미국한테 50% 관세를 얻어맞은 인도의 모디 총리를 불러서 시진핑, 그다음에 푸틴, 모디 이렇게 셋이서 주로 이제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데 협력을 통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형태를 갖췄고, 또 하나가 이제 전승절을 통해서 북중러가 시진핑이 가운데 서고 좌측에 김정은, 우측에 푸틴 이렇게 서는 거를 이제 영상을 연출을 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북중러, 중국, 북한, 러시아가 3자 연대하는 모습을 전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의미를 굳이 찾자면 사실은 미국에 대항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 중국의 매우 전략적인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중국으로부터 좀 소원해지면서 북한의 김정은은 푸틴과 가까워졌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 차례 만나서 혈맹도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인민군까지 파견을 하고, 그래서 금전적 이득도 챙기고, 뭐 에너지도 조금 보충을 받고, 또 군사 과학 기술, 주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소위 재래식 전력을 크게 강화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거뒀어요. 자, 중국이 볼 때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와 밀착이 되는 거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감소로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감소는 우리 한국같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국가한테도 북한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면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과의 그 관계를 다시 복원을 하자 하는 뜻이 이제 깊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럼 중국한테 우리가 뭐 이렇게 협상하거나 잘 보여드릴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렇죠. 도움이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군사적으로는 그래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뭐 친중 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게 결국은 한반도의 안정 확보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말을 듣지 않는 북한을 그래도 제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중국이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번에 이렇게 그 김정은과 푸틴을 한꺼번에 부른 거는 사실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푸틴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러우 전쟁 종식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뭐 김정은과 만날 생각이 있다라는 것도 계속 비치고 있고, 그런데 북한은 반응을 안 하죠. 이런 차제에 이제 물론 26개국 정상급 지도자들을 불렀는데 인도네시아가 안 와서 이제 25개국이 왔는데, 그중에서 사회주의 권위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푸틴과 김정은을 불렀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르니까 오잖아. 이제 이 얘기는 그 소위 지정학적 영향력에서 미국의 트럼프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진핑이 계속 권력 위기설, 뭐 심지어 실각설까지, 실체가 없습니다만 막 나왔었잖아요. 군부 쿠데타설, 장유샤, 뭐 허웨 이동. 제가 여기 나와서도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약간 불식시키는, 내가 건재하다, 야, 이런 걸 불식시키는 이런 이제 다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러시아와 이런 관계가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면 뒷배가 더 든든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 미국과 혹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혼자서 상대하기는 너무 벅차잖아요. 러시아 가지고도
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하게 되면 속된 말로 빽이 생긴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를 또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가장 큰 고민은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 과연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죠. 지금은 북한군 병사가 필요하고 북한의 포탄이 필요하고 로켓이 필요하고 그래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다양한 군사 과학 기술을 흡수하고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큰 공감대는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푸틴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종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러우 전쟁이 끝났을 때 과연 러시아가 지금같이 북한을 케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러우 전쟁이 끝난 이후의 리스크 관리. 그러면 역시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은 역대로 계속해서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지원해 왔어요. 그리고 무역도 98%를 중국하고 합니다. 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거마저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경제 지원, 원조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뭐 정상 국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만들어 놓고 관광객이 없잖아요. 거의 쫄딱 망했다고 왜 들었습니다. 뭐 국제사회에서 갈 사람이 없잖아요. 제재국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라도 좀 관광객이 와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북중 관계가 소원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물론 철도가 있어야 원산까지 가죠. 원산 갈마지구인데 이쪽에 뭐 중국에 가까이 있는 신의주 지역도 아니고 완전히 이쪽 지역이잖아요. 동해안 쪽 지역이니까. 근데 철도가 코로나 때 이거 원래 중국과 북한 간에 국제 열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단이 됐고 뭐 그거라도 다녀야 뭐 이쪽에 와서 옮겨갈 거 아니에요? 또 항공편이라도 다녀야 옮겨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이제 관광업, 여행업 이런 거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받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이제 천안문 막로에 간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중국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 물론 푸틴도 러시아 내부에서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우선 경제가 안 좋고 아니 우리가 종주국인데 어떻게 중국 밑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된 거죠. 전통적인 강국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가 어떻게 하다가 중국의 말을 들어야 되는 국가로 전락을 했느냐. 이제 이런 거는 자존심에 또 약간 상처가 나는 거죠. 이제 이런 복합적인 뭐 결과가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천안문 막로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제 셋이 쓴 모양이 연출이 됐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진핑이 건재하고 시진핑이 반미 반서방 연대에 최우선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도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2년 전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삼각공조를 했고 그때 우리를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거는 아시아판 소나토다. 결국은 나토라는 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유럽에서.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한미일 세 나라가 견제하는 거다. 이거야말로 신냉전의 구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응한다고 북중러, 중국, 북한, 러시아 구도를 만들어버리면 이거야말로 냉전을 고착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의 연대를 하면서도 북중러 셋이서 움직인다라는 인상은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북중회담도 하고 이제 정상회담도 했지만 3자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러도 만났고 중러도 다 양자회담을 했지만 북중러 3자 회담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1대1로 상대하면 중국이 갑이잖아요. 중국 북한 관계, 중국 러시아 관계. 그런데 내가 굳이
중국이 나서서 북한과 러시아를 한데 묶어서 중북러 구도를 만드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냉전 구조의 한 축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거는 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전승절을 왜 여느냐라고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중국의 입장은 뭐였냐 하면 이 망가지는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미국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반서방 진영을 결집시킨 모양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얘기는 자유무역 질서를 수용하고 다자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국, 북한, 러시아 연대가 강화되는 것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오히려 냉전, 자신들이 얘기하는 신냉전 구도를 더 확고하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심과 우려를 벗어날 수가 없고, 엊그저께 그 브릭스 화상회의에서 또 그 시진핑 주석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뭉쳐서 특정 국가라는 표현을 쓰죠. 일부 국가나 특정 국가,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의 이런 분열주의에 반대해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승절 과정을 통해서 시진핑 중국 지도자는 소위 반서방 연대, 반미 연대를 구축하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의 의도 원하진 않았지만 지금 반미 연대, 반서방 연대 원했겠죠. 뭘 안 원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쵸. 표면적으로 안 드러나게 하고 싶었겠죠. 그건 북중러 연대, 신냉전 체제에 이제 좌장이 되는 걸 이제 연출을 했는데, 이게 그럼 중국의 의도대로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의 의도대로 서방 국가에 계속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고 가면 이제 작전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과 러시아는 그 중국의 어떤 속마음을 잘 따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상이몽이죠. 지금 이제 미국을 앞에 두고는 연대를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전략적인 협력은 가능하지만 상당한 라이벌 관계예요. 실제로 특히 그 푸틴이 보란 듯이 전승절 마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 포럼, 동방 경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떠났단 말이죠. 그 얘기는 러시아 중심으로 이 소위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톡 지역을 개발 이런 거를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땅은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중국 땅이었어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소위 패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 간에도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러시아가 이제 국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제조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주로 이제 지하자원, 그것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팔아서 전비도 마련하고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인데, 상당 부분을 중국이 사주고 상당 부분을 인도가 사준단 말이죠. 인도는 그것 때문에 관세를 50% 맞았잖아요. 미국은 중국한테는 그렇게 세게 하지 못합니다.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히토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못하는데, 어쨌든 미래 주도권을 둘러싸고는 상당히 두 나라가 경쟁을 하는 관계고, 북한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필요에 따라서 북한이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막 이렇지만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일본은 100년의 숙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숙적이다. 우리를 별로 해피하게 해준 적이 없다. 우리도 이용당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도와주더라. 예를 들면 육자회담이라든가 이런 데서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북한 편을 들 수 없어서 안 했지만 그래도 내심 속으로는 들어주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뭐 혈맹 연대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만큼 중국은 주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학문적 용어로 맥스 미니 스트래티지라고 그래요. 최대 최소 전략. 무슨 얘기냐면 최대한 적게 주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냥 찔끔찔끔 주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가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가출하면 집에 안 들어오는 거니까 밥을 집에서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향력 아래 계속 두려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한은 그전에는 다른 그런 걸 뚫고 나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서 아시다시피 남북한은 준전시잖아요. 우리는 휴전 상태고 그래서 늘 포탄이라든가 이런 전쟁 물자가 항상 있거든요. 준비를 해 놔야 되니까. 사실 북한도 많이 소진해서 지금 뭐 포탄 제일 많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생산 능력이 제일 센 데도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이용해서 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하고 중국을 약간 조바심 나게 만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놀랍게도 북한 경제가 작년에 3.9% 성장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3% 성장을 했어요.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수입니다. 뭐냐? 포탄이든 뭐든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자재가 없잖아요. 중국에서 수입을 해요 또. 철강, 뭐 강철 이런 포탄 만드는 재료.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은 러시아 특수로 인해서 산업 생산이 올라가는데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니까 또 중국은 수출을 하고 또 묘한 관계가 또 이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난 이제 완전히 중국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가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필요에 의해서 요 시기에는 협력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지. 러시아와 중국이 뭐 사회주의의 종주국 내지는 뭐 이런 전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물론 북한은 좀 다르죠. 북한은 거의 전제 세습 왕조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다르지만 만약에 북중러 중국이 주도해서 중국, 북한, 러시아가 뭉친다면 중국은 또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고요. 향후에 적어도 동북아 지역에서는 긴장도가 올라가는 그런 역효과를 낼 거고 그거를 중국이 자기가 주도해서 만든다? 그런 건 안 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의 맹목적인 추동 이런 게 있기도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표면적으로는 중국도 별로 바라지 않을 거다. 표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자기가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겠죠.